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했던, 전쟁과 관련해서 주로 했던 질문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가장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북쪽이 먼저 총을 쏘았다라는 관련 문서들이 나오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또 이게 냉전의 대리전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대신에 작은 한반도 내에서 남한과 북한이 싸운 전쟁이었다라는 얘기, 또 다른 분단국가와의 문제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사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사진 한 장으로 거의 얘기가 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소련 공산당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과거 공산당 정부의 문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전쟁이 발발하기 4개월 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또 스탈린하고 함께 전쟁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들어오는 그 문서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도대체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 이 전쟁은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결국은 전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평화로운 우리 땅을 어떻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과 오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산과 오판이라는 거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무엇을 쓸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자를 앞에다 붙인 거는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위기라는 상황은요, 1950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 1967년, 68년에 보면은 남북 간의 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1967년은요, 한 해 동안 DMZ에서 남북 간의 교전 횟수가 400회가 넘습니다. 이게 한 해 동안 400회가 넘는다라는 거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의 남북 간의 교전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67년 말이 되면 유엔군 사령관하고 중앙정보부장이 발표를 합니다. 내년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위기가 19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란 때도 또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있었던 미루나무를 베기 위해서 유엔군에서 갔을 때 북한군이 유엔군 장교 2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한번 그 미루나무를 베러 들어가면서 만약에 북한군이 또 들어와서 방해를 하면 우리는 바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왜 1950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왜 다른 때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결국은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지도자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판단, 계산이 무엇이었는가를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6.25 전쟁 때를 보면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오산과 오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스탈린과 김일성의 오판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발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전쟁 발발하기 4개월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 우린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겠다. 사실 1년 전이었던 49년만 하더라도 스탈린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내려가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쪽에 주한미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미군이 개입을 할 것이냐. 근데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게
개입 안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개입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주일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죠. 사실은 이 작전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반대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륙 작전을 하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크면 안 돼요. 이게 상륙 작전 하려면 큰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썰물이 갑자기 돼버리면 배가 있다가 물이 빠지면 넘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아무런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를 뚫고 사실은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작전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38선 이북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이 메가더 장군한테 요청을 해요. 과연 중국군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또 들어오면은 미군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도 많이 안 들어올 것이다. 사실 일정 선까지 올라갔을 때에 메가더 장군한테 미국 이 정부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일주일 정도 그 선에 머물면서 중국군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판단을 해라. 근데 메가더 장군은 들어와도 문제 없다,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다가 중국군의 대규모 개입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중국군은요, 1945년부터 49년까지 중국에서 내전을 하면서 만주를 비롯한 산간 지역에서 엄청난 전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갈 때 그 지역은 산간 지역이고 게다가 11월부터 해서 엄청난 추위들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은 굉장히 익숙한 지형과 기후였던 데 반해서 미군은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 기후에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한 패닉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오판에 의해서 미군이 나중에 일사후퇴를 하게 됐고, 실제로 전쟁 자체가 이 시점에서 끝나야 되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년에 끝나지 않고 53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한군과 공산군의 오판인데요. 이건 왜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전협정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맞는 그런 협정이 아닙니다. 이 현대사에서 정전협정을 보면은요, 1917년에 러시아와 독일, 18년 독일과 프랑스, 43년 연합군과 이탈리아, 45년 연합군과 독일 사이에 있었던 협정이 정전협정입니다. 근데 정전협정이라는 거는요, 양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어느 한쪽이 승리를 했을 때 평화협정을 통해서 항복을 받기 전에 맺는 협정이 정전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일단 전투를 좀 중지하자, 전쟁이 이제 승부가 끝났으니까 좀 중지하자라고 해서 맺는 게 정전협정이고요. 그럼 왜 바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느냐?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요, 배상금 문제, 영토 문제, 전쟁 책임 문제, 이 문제들을 다 확정을 해야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항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처음에 38선이라고 하는 분단선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사실 38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에 다시 한번 남과 북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맺으니까 정전협정 내에서도 내용을 보면은 90일 이내에 국제정치회담을 열어서 여기서 최후의 평화적인 그런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게 이제 평화협정 얘기입니다. 평화협정을 거기에다가 규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승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한쪽이 만약에 졌으면 전쟁 책임 문제를 비롯해서 배상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협정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남과 북 사이에 이 전쟁으로 인한 증오라는 게 사실은 생겨 있는 거죠. 사실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타자화가 돼버린 겁니다. 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는 남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다가 전쟁을 거치면서부터 남한 북한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측은 유엔군 측대로 시간을 더 끌고 협상을 하면 공산군 측에 더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공산군 측은 유엔국이 어차피 올라오지 못하니까 일단은 전쟁을 중지해 놓으면 일단 전쟁은 끝난 거와는 다름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오산과 오판을 했다. 특히 이제 그런 오산과 오판에 의해서 정전 협상을 하는 동안 고지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비무장지대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고지전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또 영화 최근에 고지전이라는 데에서도 이 고지전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고지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산과 오판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불러오는가를 사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전협정 안에는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전협정은 이제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전협정인데, 그럼 도발을 했을 때 이건 국제법을 사실 어긴 건데 누가 어떻게 처벌하느냐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어긴 군인들은요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요 공화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이라는 게 도발을 중지시키고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사이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그 부분들이 오산과 오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저는 뭐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노력도 충분히 있었고요. 이 왼쪽의 사진이 좌우합작위원회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46년부터 47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이제 저희가 운건 좌파라고 얘기하는 이제 운건 좌파 쪽에 여운형, 또 운건 우파 쪽에 김규식, 여기 김규식이 있고 여기 여운형이 있습니다. 중심이 돼서 우리가 내부에서 분열되지 말고 한번 같이 좀 합해서 이념이 중요한 거냐, 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해서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김구가 이 남북 협상 때 북으로 넘어가서 북에 평양에 있는 을밀대 밑에서 김유식하고 같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건데, 김구가 넘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남한과 북한에도 서로 다른 정부가 쓰면 곧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 48년에 합니다. 이미 2년 전에 김구는 분단 정부의 수립이라는 것이 전쟁으로 가져올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좌우합작위원회도 하고 또 남북협상이라는 것도 하죠. 사실 남북협상할 때 김구와 김규식은 목숨 내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방 직후에 반탁운동을 주도했는데 북한에서는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조만식 선생을 감금을 해놨거든요. 정치활동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반탁운동을 가장 앞서서 했던 김구가 북한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였고, 미군정 쪽에서도 김구한테 당신이 가면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근데 김구가 한 얘기는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라도 나는 가겠다. 나는 이게 분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좌우합작위원회 했던 여운형이 47년에 암살이 되고요.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 무산이 되고요. 또 남북협상도 다녀온 직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실 실패했고 김구는 49년에 암살이 됩니다.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실패도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운동들을 보면 의병운동과 3.1운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참 대단한 운동이었다.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 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그것도 재밌게 만들어줘서. 이게 그런 드라마들이 보통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보면 그 사건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의병운동 다 잊혀져 있어요. 그냥 저희가 수능 시험이나 시험 뭐 역사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고 하는 거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병운동을 기억하고 3.1운동을 기억합니다. 왜? 사실은 우리 민족이 식민지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운동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론조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좌우합작위원회와 남북협상을 빼고는
우리가 분단 정부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면서 지금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여원형과 김규식의 좌우합작의 정신, 김구와 김규식의 분단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정신들을 기억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저는 저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과 오판을 하지 않을 지도자들,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비용과 그거에 따른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제가 점심을 먹고 꽈배기를 먹었는데 2,000원이에요. 근데 그 2,000원짜리 꽈배기를 사면서 내가 2,000원의 비용을 들이고 그걸 먹음으로써 얻는 행복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3,000원어치의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2,000원어치를 사는 거죠. 근데 내가 2,000원어치 사봤자 행복은 1,000원, 배는 더 나와. 이러면 안 먹게 됩니다.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죠. 전쟁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오산과 오판은 그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면 전쟁을 통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도자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지도자는 평화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키고 그 평화를 통해서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 지역의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에 가장 기초를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북한은 1950년 시점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과연 무엇을 더 높게 평가해 줄 것인가? 전쟁으로 뭘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살인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기억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걸 막으려고 했던 행위들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것이 사실은 70년이 지난 오늘 6.25 전쟁 발발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저희가 전쟁과 같은 코로나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도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우리가 올해가 이제 뭐 6.25 전쟁 70주년이어서 많은 이제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주년이라고 하면 자칫 오해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즉 다 끝난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한 번쯤 돌아본다 정도.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 시기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잠시 중단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쟁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이 심지어 휴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점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고 혹은 안 가봤어도 다 아시는 공간일 거예요. 경복궁이 있고 그 뒤에 청와대가 있고요. 그 뒤로 멀리 이제 북한산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삼각형 산이 하나 있죠. 흔히 북악산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정식 명칭 백악산인데요. 이 백악산을 오랜 기간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1968년에 벌어진 이른바 121 사태 혹은 김신조 사태 때문에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개방하기 전까지는 수십 년간 사실은 금단의 영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사진처럼 소나무에 붉고 흰 원들을 시멘트로 그리고 페인트로 표시를 해놨어요. 뭐냐면 68년 1월 21일 날 벌어진 121 사태, 김신조 사태 때 빗나간 총알이 소나무에 박힌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무척 놀라운 일이었죠. 68년이면은 아주 엄혹했던 시절이에요. 이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쓸 때였고, 그런데 30명이 넘는 북한 군인이
단 사흘 밤낮에 걸쳐서 38선을 넘어서 청와대 초입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거기 올 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모르고 있었고, 다행히 이제 그들은 김신조 빼고는 다 사살이 된 상태여서 이제 이 사안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틀 뒤에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죠. 북한의 지금의 그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십수 명이 죽거나 다친 채 배째로 원산항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른바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혹은 뭐 나포 사건. 이거는 단순히 한국군만 관련이 있던 게 아니라 미군이 싸우다가 죽고 또 잡혀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68년에 사건들이 쭉 연이어 벌어집니다. 68년 11월을 전후해서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번엔 100명이 넘는 무장 군인들이 강원도 삼척과 지금의 경북 울진까지 들어와서 시쳇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울진하고 삼척이라 하면 전방 지역은 아니거든요. 후방이지 우리가 누가 봐도.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거는 청와대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 해에 연이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국 정부는, 한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정세도 한국에 꼭 유리하지만 않았어요. 바로 이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미국의 입장은 어땠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반응은 뭐 쉽게 말하면 거의 묵묵부답에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게 68년 1.1 사태 이후에 푸에블로 사건 또 울진 삼척 사건이 나더니 68년에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이 대통령 후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전을 빨리 끝내겠다, 즉 조기 종식을 이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운동을 막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이 전쟁 행위가 한반도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한반도에 다시 어떤 파병을 해서 어떤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죠. 당시 베트남에서는 또 68년에 구정 공세가 초에 이미 막 벌어지고 있던 당시다 보니까 68년에 이 일들이 다 벌어졌다고 해서 심지어 미군 함정과 미군 장병들이 죽거나 다친 채 끌려간다고 해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북을 상대로 보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자 많은 대선 후보들이 베트남 전에 대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되는데 마침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결정이 사실은 역시 쉽지만 않았던 겁니다. 전쟁이 지쳐서 힘들어서 베트남전 끝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또 다른 전쟁 행위를 시작한다? 이건 미국 유권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한국의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조금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과 고민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국가 안보 우선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래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 무장 특수군인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우리도 특별한 부대를 하나 창설합니다. 이른바 68년에 만들었다 해서 이제 684 부대라는 명칭을 띠게 돼요. 68년 4월에 창설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또 조성되고 뭐 미국의 압력 등등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영향 때문에 이 부대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영화 실미도로 그려져 있죠. 아무튼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또 향토 예비군이라는 특별한 또 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러요. 물론 그 전에도 예비군 성격의 부대들은 있었지만 다소 좀 유명무실화돼 있던 것을 68년에 1.1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명실공히 정식으로 창설하는 겁니다. 즉 전쟁 행위라는 건 이제 38선, 휴전선 이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방도 언제든 뚫릴 수 있다. 그럴 때 정규군 부대가 와서 싸우기 전까지 좀 시간도 끌어주고 일단 기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향토 예비군 제도를 이때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반상회 같은 것들을 새로이 재정비하면서 여성들은 반상회로 남성들은 향토 예비군으로. 그럼 학생들은 쉬게 할까요? 교육훈련, 줄여서 교련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역시나 전쟁 상황에 대비하는 학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 장교들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제2 그리고 제3의 사관학교를 만들게 되죠. 초급 간부들 많이 양성하기 위한 거죠. 교련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 상황에 또 대비하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그 자체를 요새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국군이 봉착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기동력이 워낙에 좋은 전차 부대였었거든요. 예전에 남북간을 연결했던 통일로, 이 길을 통해서 내려왔던 서울에 당도하는 북한군의 그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해서 서울 주변에 특히 이제 북쪽으로 대전차 장애물 뭐 이런 거를 만들게 돼요. 전차 부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거죠. 많이 없애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서울 자체도 전쟁 상황에 대비하자 해서 각각 연인원 대략 한 1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게 돼요. 평상시에는 이제 교통소통의 목적으로 쓰다가 유사시에는 각각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벙커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남산 1호와 남산 2호 터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하상가도 건설합니다. 서울 을지로 일대의 지하상가도 만드는데 평상시에는 상업 목적으로 쓰지만 유사시에는 역시나 방공호 대피소 역할로 쓰게끔 서울의 한복판에 지하상가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다리를 놓을 때도 북한의 그 당시에는 목측으로도 이 목표 지점들을 많이 확인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게끔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다리 설계를 해냅니다. 그게 지금의 잠수교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 자체를 군사 요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68년에 연이어 벌어졌던 그 사건들의 영향이라는 거죠. 통일로를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건물 설계아에 부여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이제 농촌의 기반들, 산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먹고 살고자 시쳇말로 서울로 많이들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주택난, 교통난, 환경 오염 문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서울을 확장하자, 도시화하자라는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이름하여 영동지구 개발 계획. 이때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의 강남 3구 일대를 개발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왜 다른 곳을 다 내버려 두고 거기냐? 68년이면 언제입니까? 60년대 말이면 6.25 전쟁이 잠시 멎은 지 대략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당연히 6.25 전쟁은 그 전쟁의 기억을 15년 이후에 이쪽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억 중에 어떤 것들이 강렬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피난을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었다는 기억이에요. 왜? 그 도강할 수 있는 다리가 몇 안 됐거든요. 폭격을 해서 그 다리마저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해서 아비규환이 많이 벌어집니다. 서울의 그 당시 풍경이었어요. 그 기억들이 시민들에게는 있던 겁니다. 서울의 인구를 일단은 급한 대로 한강의 이남으로 좀 분산시켜 두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영동지구, 즉 지금의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를 강남으로 가게 되면 학교도 옮겨야 되고 하는데 잘 가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의 서울 북촌에 현재 정독도서관으로 쓰는 그 건물이 경기고등학교였었어요. 구한말의 고종에 의해서 개교한 학교인데 결론적으로 경기고가 가기로 했죠. 대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이제 불화를 하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겁니다. 해서 가지 말라고 해도 서울의 이른바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름하여 말죽거리 신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정독도서관에 가면 정독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편액의 글자체가 누구의 글자체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자체입니다. 정권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했던 게 경기고의 강남 이전이었고 그리고 도서관 건물로 쓰겠다는 약속도 내걸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뭐 부동산 문제 혹은 뭐 교육 문제 사실은 그 잉태되는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결국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이런 것과 때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사실은 여의도에서만 혹은 청와대에서만 벌어지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일상이 결국은 정치인데 이 정치라는 게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가 모이면 곧 역사가 되는 것인데, 즉 삶과 정치 나아가 역사는 때려뗄 수 없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혹은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김신조 소나무와 강남 개발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맥락을 알고 보면 너무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 삶과 정치 나아가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